김태현의 정치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입니다. 어제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왜 또 쐈을까요? 동해로. 현재 한국과 미국이 오늘까지 동해에서 연합해상훈련 중인데요. 이 훈련에 반발하는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신문, 북한 사흘 만에 또 탄도미사일, 한미훈련 동해 겨눴다. 중앙일보, 한미일 해군 30일 동해에서 연합훈련 실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미연합훈련 전이나 후에 발사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훈련 기간 중에 벌어져서 이례적이고 대담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오늘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방한하는데요.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 것 같고요. 빈무장지대에 있는 판문점도 방문한다고 하죠. 관련 소식은 잠시 후 뉴스 온 더 블락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이요. 마이클 잭슨 노래인데 저는 마이클 잭슨 노래를 오늘 틀면 스릴러를 틀 줄 알았거든요. 이제 북한 미사일 쏘고 막 러시아 막 전쟁하고 완전 스릴러잖아. 근데 우리 민 PD가 Beat It 이걸 틀었습니다. 야, 이거 봤더니 가사가 나 몰랐어요. 내가 알아들 수가 있나 내가. 이 뮤직비디오 보면은 마이클 잭슨이 이게 군무를 하는 게 멋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뮤직비디오 보면 약간 싸움 말리는 것 같은 장면이 있어. 이 뮤직비디오에. 이제 우리 상은 PD는 못 본 것 같은데 뮤직비디오? 그죠? 못 봤죠? 이 보면 싸움 말려요.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이제 붉은색 잠바 입고 나와가지고 거기 보니까 그게 가사에 싸우지 마, 뭐 떨어져,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뮤직비디오가 가사를 맞춰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가 아니라 비디를 선택했습니다. 저희는 1825님 선곡이 힘차고 좋습니다. 짱 하셨고 1281님 이야 1281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아재 개그를 시전하고 계세요. 마이클 잭슨의 명곡이죠. 우리 어릴 때 산에 가서 삐라 많이 주워서 공책으로 바꿨는데 삐라는 말이 귀에 쏙쏙 박힙니다. 이 비디를 발음을 마이클 잭슨 빨리 하기 때문에 뭐 삐라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예, 아재 개그를 시전하고 계세요. 우리 1281님. 안기영님. 북한이나 러시아나 요즘 무서운 짓 하네요. 정말 그냥 살자 좀 이렇게 평화롭게 살자 좀 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정말 하셨습니다. 1825님과 1281님 안기영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정치쇼 참여 방법 휴대폰 문자 샵 1035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고 유튜브는 무료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소식들만 간추렸습니다. 뉴스 온 더 블락. 어제 코스피가 2년 2개월 만에 2200선이 무너졌습니다. 환율은 연일 치솟으면서 곧 1,500원도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달러 초강세 속에 세계 금융시장이 위험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미일 해군이 내일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사흘 만에 다시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뉴스 온 더 블락은 SBS의 정다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경제 뉴스부터 해야 되는데 또 안 좋은 거네. 한숨부터 나와요. 자 네. 코스피가 또 무너졌고 환율은 1,500원도 가능하다. 뭐 이런 암울한 전망이 담긴 기사들이 나오네요. 네, 그제보다 18.4원이나 오른 1,439.9원에 어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한 10월까지는 환율 1,500원 수준까지 오르는 것도 좀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환율이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이 따라서 무너졌는데 일단 네. 코스피 2,200선 무너졌고 코스닥도 3% 넘게 빠졌어요. 야
예. 이게 이제 그 국내 기업의 3분기 실적이 깎일 거다 이런 전망이 악재로 좀 작용한 걸로 보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국채 금리의 안정화를 위해서 뭐 5조 원 정도를 새로 투입하고 또 금융회사랑 기금을 모아서 이런 증시를 좀 안정시키기 위한 펀드를 운용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 네. 사실 이런 흐름을 뒤집기는 좀 역부족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네. 대출 받으신 분들이 고민이 크잖아요. 그럼요. 근데 특히 그 카드값 결제를 다음 달로 미루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리볼빙 서비스라고 하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매달 사상 최대치를 넘어서 이제 7조 원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요. 아, 그 감당이 안 되시니까 다음 달로 넘기시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사실 카드론을 쓰면은 그만큼 담보대출을 덜 주거든요. 네. 근데 이 리볼빙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이제 리볼빙으로 좀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이게 킹달러 그러는데 파운드가 폭락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어제는. 근데 그렇죠. 그제는 네. 위안화까지 폭락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던데.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달러 초강세 속에 이제 뭐 위안화, 파운드화 다 지금 계속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위안화가 장중 달러당 7.24위안 안팎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환율이 이제 달러당 7.2위안을 넘은 게 14년 7개월 만이래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안화 가치가 올해 들어서 한 14.6% 정도 하락했는데 네. 근데 이게 그 중국 경제가 계속 고전할 거라는 이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관 전망이 많구나. 네, 그 특히 이제 그 내수 전망이 좀 굉장히 나쁘다는 그런 신호 때문에, 그러니까 애플이 그 신제품 아이폰 14를 그러니까 중국 내 판매량이 부진할 거라는 이유로 이제 올해 그 생산량을 그러니까 원래는 600만 대까지 네. 늘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철회했어요. 근데 이 소식이 들리니까 위안화 가치는 더 떨어졌고요. 뭐 세계은행이라든지 뭐 OECD도 다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현실적으로 높으니까 네, 그렇죠. 우리 원화 값도 위안화 가치와 연동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뭐 이런 네. 해석도 좀 붙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안보 얘기 좀 해보죠. 내일부터 한미일 연합 대잠 훈련이 시작이 됐는데 북한은 미사일 또 쐈어요. 네, 내일 이제 동해상에서 한미일 해군이 연합훈련을 할 계획인데 예. 일단 그 최근에 마지막 그 한미일 훈련이 2017년 4월에 실시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 탑재한 그 북한 잠수함을 가정해서 이걸 탐지하고 추적하는 훈련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또 미사일 도발에 나섰는데 이제 저녁 한 6시 10분부터 20분 정도까지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하고 예. 이 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그 한미일 훈련이 예상된 그 동해상으로 밝히고 있고요. 아유, 누가 봐도 한미일 연합 훈련, 특히 한미 훈련을 겨냥한 건데 이거는. 그렇죠.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는 뭐 사실 이런 북한의 도발이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그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에 뭐 영향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해리스 부통령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네. 오전에 이제 만나서 뭐 윤 대통령은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 인플레이션 그렇죠. 같은 거. 이제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우리 기업들의 우려 좀 전달하고 그리고 좀 대화를 나눈 뒤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그 DMZ도 방문해서 뭐 작전 브리핑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제 국정원이 국회에서 네. 정보 보고를 하나 했는데 북한의 핵실험이 10월 말 11월 초 중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한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의 그 최대 정치 행사 가 있는 그러니까 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피하고 그리고 도발의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미국의 중간 선거 직전을 노린다 그런 분석을 하고 있어요. 시간 사이를 그쵸. 왜냐하면 이거 공산당 당대회 이번에는 시진핑 3년임 할 때니까 그때는 못할 것 같고 네. 미국 중간 선거 지나고 나면 속된 말로 약발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할 거다. 네. 그래서 그럼 핵실험을 어디서 할 거냐? 뭐 이 장소로는 그 복구가 끝난 3번갱도가 좀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고요. 예. 근데 사실 뭐 실제 이런 뭐 핵실험을 할지 말지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국제관계 정세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서 저희가 SBS에서 그 김정은 총비서를 밀착 수행한 인물이 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인물이 포착된 사실을 보도를 했었는데 네, 봤어요. 저도. 네, 근데 이게 그 모란본 악단 출신의 홍윤미라는 보도였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SBS 보도가 맞다. 요거 네. 확인을 하게 해준 거고. 그쵸. 그런데 요거 또 그 김정은 딸로 추정되는 뭐 어린 아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뭐 네. 유일하게 뭐 머리를 풀고 있다. 네, 좀 뭐 달라서 다른 사람들이랑.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김정은 딸 아니냐 이런 네. 김주애로 추정된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국정원에서는 그게 좀 사실일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적다. 네. 하긴 그 딸을 언론에 노출시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해요.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했는데 그 내용만 좀 짚어보죠. 네, 일단 그 순방에 대해서는 뭐 조문 없는 조문 외교다, 뭐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동이 국격을 훼손시켰다 이런 좀 비판을 했고요. 특히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여기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에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2024년 총선과 함께 대통령을 그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개헌안을 개헌하자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요거에 네. 대한 평가와 분석 잠시 후에 국회 정보보고 시간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 외신 좀 볼까요? 네. 이 러시아 이 지금 뭐 탈출 행렬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예비군 동원령 해가지고 그 소식 좀 그쵸. 짚어보죠. 네, 그 이후에 이제 군 동원령 그 발표한 이후에 이제 징집을 피하려는 러시아 사람들이 그 조지아 접경지대에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나흘 동안 해외로 빠져나갈 러시아인 숫자만 한 26만 명에 달한다는 외신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러시아에서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미국 대사관에서는 러시아에 있는 그 뭐 미국인이나 아니면 여행 중인 미국인들한테 즉각 러시아를 떠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미국이 대사관에서 이런 조치를 내리면 이게 그 나라가 위험하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즉각 러시아를 떠날 것을 권고를 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미국 여행자나 이중국적 미국 시민권자가 징집되는 거를 걱정을 한다.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를 거기 보면은 이제 러시아 뭐 자치령이다 러시아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네. 거기 이제 친러시아계 주민들이 러시아 합병하는 거 주민투표한다고 하잖아요. 네. 요거 가결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압도적인 뭐 찬성률로 가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네. 사실 이게 투표 첫 나흘간에 선관위 측이 주민들을 찾아가서 투표용지를 수거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루만 투표소를 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강제 투표나 다름없고 비밀 투표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이거 외신 보시면 투표함이 투명해가지고 누굴 찍었는지 뭘 찍었는지 다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당연히 뭐 투표 결과 뻔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고, 근데 오는 30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그 푸틴의 러시아 의회 연설에 맞춰서 우크라이나 그 점령지의 그 러시아 연방 가입을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전술핵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뭐 이런 걱정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러시아 맞아요. 보건당국의 움직임이 좀 수상하다 뭐 이런 얘기 있네요. 네, 이게 왜냐면 그 합병 투표를 한 직후에 그 방사능 사고 때 보통 우리가 그 요오드와 칼륨을 좀 사용을 하잖아요. 그 네. 피폭을 막으려고. 그렇게 알려져 근데 있죠. 이거를 대량 주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핵무기를 진짜 사용하려고 저걸 대량 주문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소식 하나만 보죠. 네. 이준석 전 대표죠 하고 국민의힘하고 어제 또 가처분 심리가 요 SBS 방송국 근처에 있는 남부지법에서 열렸는데 네. 법원 밖에서 또 설전이 있었네요 양측이. 네, 그렇죠. 신경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뭐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좀 나서라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했고요. 그리고 뭐 전주의 비대위원은 이제 그 이 사건이 인용된다는 게 뭐 상상하고 싶지 않다. 당으로선 재앙이다 이러면서 이제 맞섰는데 그러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된 이 신문에서 뭐 그 국민의힘 당원 개정의 효력 정지나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비대위원들의 직무 정지 이렇게 3개 가처분 신청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네. 이제 일단 그 신문이 끝난 뒤에 그 이준석 대표는 뭐 약간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다 이런 약간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좀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네. 근데 이 가처분 사건의 결론은 다음 주 이후쯤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주 이후에 가처분 결과가 나오고 국민의힘이 또
윤리위가 열리고 그러면 한번 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 측에 또 시끌벅적하겠네요. 6441님. 테디 속이 활활 타들어가요. 주식은 바닥이고 달러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요즘 같으면 살만 안 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부와 여당은 쓸데없는 짓만 하고 민생을 웃자라고 정말 속이 타들어갑니다. 함께 하셨고요. 정다은 기자의 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중석님, 우리 정 기자님도 이름처럼 뉴스를 아주 깔끔하게 정확하게 전해주시네 하셨고 장현홍님은 우리 또 천기를 누설하라는 문자인데 7시 타임 듣기가 어떤가 연습 중입니다. 들어보니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일하느라 못 듣던 거 꽉 차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좋네요. 정다은 기자님도 함께 하시죠 하셨는데 이거 답을 말씀드려야 되나 아니면은 답을 말씀 안 드리고 계속 듣게 해드려야 되나? 저희 정다은 기자님도 함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아니고 다다음 주부터 네. 매주 수요일에 7시에 들어오시면 정다은 기자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SBS의 정다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2부 국회 출입기자의 생생한 현장 취재기를 알려드리는 국회 정보보고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프레시안의 곽지원 기자, 서울경제 송종호 기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도 핫 이슈는 이겁니다. 저는 이번 주까지 이걸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두 분 나오셨을 지난주 때 이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대 네. 아직은 이게 엠바고 풀리기 전이어서 이 광고 나올 때 이 두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 아, 지금 이런 논란이 있다. 용산발로 뉴욕에서. 근데 방송에서 얘기를 못 하니까 물어보지 마라. 네, 그렇죠. 네. 방송에 얘기 엠바고 안 풀렸고 방송에 얘기할 수 없다. 물어보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제 9시 반 넘어서 박홍근 네. 원내대표 발언이 나오고 10시에 MBC 일보가 나오고 그러면서 저도 결국에는 이제 그 사부에서 이런 논란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딱 일주일 됐네요, 지금. 맞습니다. 근데 그거 처음 나왔을 때 두 분이 지금까지 판이 이렇게까지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한 마이크잖아요. 과거에 네. 이런 사례들이 뭐 한국에서는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마이크요? 뜨거운 마이크. 아, 그러니까 마이크가 마이크. 켜진 줄을 모르고 앞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언론에서요. 한 마이크라고? 예. 아, 모르고 이제 켜진지 모르고 온에온지 모르고 막 얘기하는 거? 예, 그렇죠. 이제 그러면 보통 사고가 나는데 그렇죠. 뭐 국제 뉴스에서 사실 많은 좀 흔한 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예, 팍스 바이든 뉴스. 대통령이 뭐 그 뉴스 기자 질문하는데 이렇게 네. 뒤에서 이렇게 질문 받으면서 뭐 네. 중얼중얼 욕을 한다든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보 당당의 대통령이 보수 언론 기자한테 욕한 거잖아. 정말 심하게 욕을 했죠. 네. 네. 제일 심한 욕이 영어 욕. 그럼요. 중에서는, 예, 그죠? 뭐 해변의 태양 뭐 이렇게 들리는 오 잘한다. 뭐 그렇게 했고요. 뭐 과거에 뭐 이제 정상 간 대화에서도 뭐 캐나다 총리가 뭐 지금 미국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때였는데 저 양반이 저기 예고도 없이 40분 회견하는 바람에 내가 늦어가지고 막 참모들이 안절부절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마이크에 잡혀가지고 나중에 막 트럼프 대통령 불쾌감 표하고 막 그때는 정말 정상회담 잡힌 게 파토나고 막 이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게 한국에도 이제 이런 해프닝이 생기는구나. 그냥 이것도 일종의 핫 마이크 스캔들이 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길게 가리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던 게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대통령실이나 보도 주체가 되는 데서 보통 NCND를 해요. 이거 비공개 발언이라도 확인을 못 해준다. 그리고 뭐 문제가 좀 불거지면 당사자한테 이렇게 비공개로 사과를 뭐 이를테면 뭐 발언의 대상이 된 당사자한테 비공개로 사과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때 바이든 대통령도 팍스뉴스 기자한테 전화했다면서요? 네, 미안하고 네. 했는데 보통 그냥 그게 아주 심각하게 다뤄지는 경우는 잘 없는데 네. 사실 이번 경우에는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게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게다가 지금 그 보도를 내보낸 방송사를 상대로 무슨 물론 그 대통령실에서는 법적 대응 안 하겠다고 했지만 뭐 왜 그렇게 보도를 했냐 보도 경위를 묻는 공문을 막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보내고 집권 여당에서는 막 어제 항의 방문을 한 데 이어서 오늘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점점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사실 우리가 소위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들에서도 보면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 막 그 뒷면에 이제 대기자들이 칼럼을 썼는데 왜 지금 이게 말하자면 경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왜 이런 걸로 일주일째 국력을 소모를 해야 되느냐.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그냥 사과할 건 사과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다. 좀 이런 식의 우려가 보수 진영에서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런 우려들이 있고 뭐 보도를 보면 그 대통령실 내에서도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거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그냥 유감표명하고 끊고 나가지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쪽 의견들이 채택이 안 되고 지금 강공으로 이게 제가 어떤 이유가 있어요? 순방 판단이 가기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그 영수회담, 이른바 영수회담을 해서 이 외교 현안들을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부담을 줄인다,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공을 같이 이제 야 너 테이블 올라서 잘못되면 공동 책임이야, 요게 낫겠다.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그러지 않고 지금 외교 현안들을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게 1,400원이 넘으면 환율,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넘으면 어떻게 될 거냐. 한미 통화 수업이라도 하고 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1,500원대를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외교 현안을 해소하지 못한 것을 지금 이 비속어 논란으로 지금 업어쳤다. 어쩌면 국민들은 이제 피로감이 생겼거든요. 이제 그만 좀 하자. 이런 상황이라면 외교 순방을 하고 온 대통령으로서 성과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물타기를 했다라는 어떤 알리바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성과 없는 판단도 거를 있는 이거로 겁니다. 덮는다? 그렇죠. 더 큰 걸로? 일부 뭐 매체에서는 그렇게 만평으로 또 내놓기도 하고, 그 민주당 그래요? 내부에서도 이거 우리가 말린 것 같다, 역으로. 역으로 말렸다? 네. 그러니까 IRA도 따져 물을 수 있고, 이제 기시다도 만났으니까 강제동원 문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따져 물을 수 있는 것들이고, 한미 통화수합법 왜 하는 거냐 마는 거냐라고 지금 국회가 열려 있으니까 물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다 묻혀버렸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걸로? 그렇죠. 그럼 이게 더 낫다는 그래서 먹혔다, 이게 통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평가에 대해서? 사실 그런 IRA나 그런 외교 문제 같은 거는 좀 성과가 갈릴 수 있는 건데 네. 이 비속어 사용 같은 경우에는 좀 도덕적인 기준에 얽혀 있는 거라서 뭐 당장의 어떤 순방 성과 관련은 모르겠지만 어떤 장기적으로 윤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 뭐 네. 그 유권자들에 대한 어떤 뭐 유권자들이 윤 대통령을 어떻게 보는지 평가하는 뭐 그런 면이랑 결부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손해가 아닐까 싶고,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는 그냥 그날 바로 사과했으면 뭐 그 주말을 안 넘어갈 문제고 이번 주까지 이어질 문제가 아닌데, 사실 대통령실의 대응이 별로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대응을 할 때는 그 상식적인 그 대응을 좀 무시할 만한 힘을 가진 분이 보통 그 뒤에 있더라고요. 네. 누굽니까? 이 경우에는 윤 대통령 본인이신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뭐 본인이 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힌트가 두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힌트? 그러니까 뭐 어제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이게 그 발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캐나다 현지에서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될 일을 한국으로 보내서 음성 분석을 하냐? 네. 그러면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확인을 못 해본다는 거 아니냐, 이건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칼럼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쓴소리에 대해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불쾌해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누구도 제대로 된 조언을 할 수가 없다. 라는 대목이 있었는데 두 개가 뭔가 묘하게 공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상식적인 대응의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거는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것 근데 같다. 이 지금 사안만 보면 지금 곽 반장 말이 맞는데 좀 넓혀서 보면 넓혀서. 예, 대선 기간에도 언론관이 좀 윤 대통령이 특별하게 보였던 그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뭐요? 뭐 이를테면 고발사주 그 보도를 한 매체에 대해서 어느 주요 매체도 아니고 이런 인터넷 매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 좀 수순바퀴에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뭐밖에요? 그러니까 수순? MB 정권 때에는 종편을 만들어서 방송을 통한 그 여론전에 좀 더 우호적인 그 방송 그 여건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MBC 민영화 수순밖에 아니냐, 이런 좀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측면도 있어요. MBC를 민영화한다. 잡고 들어가는 게 네네. 그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MBC의 그 광우병 보도, 맞습니다. 그걸로 MB 정권이 초기에 흔들거리는 거, 그거의 트라우마가 지금 MB계들이 저 용산에 많이 있으니까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MBC를 강하게 그리고 뭐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더 나가서 민영화? 민영화 이미 그 어제 이제 국민의힘에서 찾아갔지 않습니까, MBC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윤핵관이라는 건성동 의원이 페이스북에 그리고 민주당 전위부대 아니냐, MBC 민영화해야 MBC는 된다고 썼습니다. 전위부대 아니냐, 민주당의 전위부대다, 국민의 편으로 돌려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7월달에 뜬금없이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그 방송 언론 노조가 장악한 방송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영방송이 지금 큰일 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6월달에 한상혁 방송위원장을 사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마침 9월달에는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여당목 이사가 지금 사장 사퇴 결의안을 내거든요. 지금 일련의 수순들을 보면 지금 윤 대통령 이번 사건만으로만 볼 게 아니고 더 넓게 MBC
민영화라는 여당과 정부의 어떤 그림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야 딱 합니다. 걸렸어 이거라는 말씀이시구나. 그렇죠. 네. 야, 큰 그림인데. 뭐 사실 이게 SBS 그거 누가 사나? SBS하고도 기민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아니 뭐 그 저 MBC를 민영화하는 문제는 건 뭐 되게 뭐 중요한 문제니까 누가 사지? 그거 갑자기 궁금하네. 근데 뭐 지금 딱 이번 사건을 빌미로 이제 이걸 밀어붙인다 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 원래부터 이제 그 지금 용산의 어떤 집권 세력의 핵심부 뭐 권성동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핵심부에서 원래부터 이제 말하자면 MBC의 라든지 이제 이런 데 대한 말하자면 좀 적대적인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거를 계기로 이제 폭발했다. 예, 그런 민영화 주장까지 나오는 상태인 그렇지 않으면 그날 아침에 140여 개 매체가 날리면 아니고 바이든으로 썼거든요. 근데 유독 MBC가 먼저 보도를 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꼭 MBC만 탓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게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MBC만의 탓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그때 그 바이든으로 보도한 게 틀렸다고 사실 지금 쓰고 있는 데는 사실 또 조선일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모든 언론들이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니까 정확하지 않다. 네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뭐 MBC가 그렇게 썼다고 해서 다른 데들이 다 그냥 베껴 쓴 건 아니고 저희도 다른데로 다 들어보고 썼지 않겠습니까? 계속 듣고 있죠. 근데 대통령실은 보니까 그런 얘기인 거더라고요. 뭐 불확실한데 일단 바이든으로 자막을 내서 보내면 그걸 보면서 들으면 그렇게 들린다. 뭐 이거 앵커 효과라 그런다나 뭐, 그렇죠. 뭐 그런 얘기 앵커 바베큐 효과라고. 근데 네, 뭐 그 그런 영상 얘기를 지금 소리만 듣고 계시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대통령이 입술을 지그시 깨물면서 발음을 합니다. 그 V자야? 바이든? 바이든 비야. 그래서 나온 게 발리면이 아니겠습니까? 날리면은 아니고 바이든도 아니고 발리면이다라는 조경태 의원의 그렇습니다. 발리면서 야 이거 부가 재밌네. 됩니다. 부.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만 짚죠. MBC를 겨냥해서 확전하는 게 장기적으로 박 기자는 독이 될 거다? 그렇죠. 뭐 누가 봐도 그렇지 실이다? 않겠습니까? 저 우리 저는 기자는 계속 이게 이번 단타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금 임기 4년 반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수순바퀴 들어가서 어느 순간에는 MBC의 보도는 민주당 권성동 의원이 말한 것처럼 민주당의 전위 부대인 MBC 보도는 신뢰도를 깎으면서 결국은 이제 어떤 이제 매물로서의 하지 않겠느냐. 근데 여당 내에서도요. 그러니까 뭐 여당 내에서라고 하면 뭐 유승민, 이준석, 하태경 이제 이런 분들 말고 여당 내에서 원래 윤 대통령의 이렇게 좀 우호적인 분들도 이를테면 안철수 의원 어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거는 여야 이 외교는 국익이다. 그래서 이 논란 빨리 매듭져야 된다. 김재원 전 의원도 어제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빨리 해결하는 게 대통령과 여당에 좋다. 오히려 거꾸로 내가 야당이라면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야당이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올렸잖아요. 그 얘기 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끝날 수가 없어요. 강대강 지금 대결이거든요. 자, 보세요. 해임 건의안 얘기 해보자고. 네. 문력이 통과될 거잖아요 이거는. 통과됩니다. 김진표 의장이 뭐 지금의 합의에 그렇지만 결국 뭐 올릴 거고 그럼 정축세니까 통과될 거예요. 네.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는 건데 오늘 그 얘기했죠 아침에 대통령 네. 출근하시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그러니까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낸 건데요. 네. 뭐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다. 어떤 게 옳고 그른지는 국민이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올라와도 난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이제 돌려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제 네. 거의 명시적으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고 요거도 있네. 유감 표명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뭐 원래 질문을 요새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한두 개 정도 하니까 유감 표명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냥 답을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네. 답을 안 하고 떠나는 것도 일종의 메시지니까. 자 그러면 대통령은 이거 해임 건의안 올라오면 내가 거부할 거라는 거를 의사는 명확히 하신 건데 민주당의 득실 좀 따져보죠. 그게 민주당도 이게 통과돼도 대통령 거부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왜 하는 하느냐? 거야? 그래서 따져 물어봤죠. 무슨 일이 있느냐? 이거 거부되면 오히려 169석이라는 게 무력화 뭔가 좀 이렇게 있으나 마나 무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색해지는. 무색해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왜 하느냐라고 하면
민주당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이걸 계속 끌고 갈 수 있다. 이 이슈를. 이게 결코 민주당한테 불리한 이슈가 아니다. 네. 대통령이 비속어를 썼고 거기에 대응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상황이라면 지지층을 끌어안고 지지층 결집도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품위가 없다. 무능하다. 네. 이런 프레임을 계속 강화할 수 있다라는 네. 그래서 오히려 거부하더라도 거부하는 게 네. 오히려 시간을 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좀 생각은 들어요. 이게 비속어 논란은 결국 박진 장관이 말한 건 아니고 대통령이 말한 거고 굳이 책임을 따면 대통령인 그렇죠. 거고 네네. 이번에 외교 참사 얘기할 때 저 기시다 총리한테 뭐 굴욕 외교다 민주당 들어잖아요. 그것도 사실 안보실의 대통령실에서. 김태우 1차장이 네네. 한 거고 48조 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거 잘 못한 것도 결국 안보실 얘기인데 왜 애꿎은 박진 장관을 가지고 해임 건의하냐. 애꿎죠. 사실 네. 박진 장관이 사실 런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는 미국에 먼저 가 있었을 뿐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없었어. 근데 이제 외교 수장으로서 네.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낼 수 있는 게 대통령실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 문제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인사를 어쨌든 끌어내리겠다가 아니라 상징적인 대표적인 사람을 올려놓고 네. 이 문제를 끌고 가겠다. 시간 끌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 그 어제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날 전날 밤에 나올 아이템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 이게 연결돼서 전날 밤에 제가 이제 라이팅을 하는 그 연설문 쓰는 관계자한테 약간 이제 먼저 좀 떠보려고 무슨 내용이 들어가. 근데 외교 참사 뭐 이런 내용은 좀 줄여주는 게 협치의 물꼬를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거 아니겠어? 라고 질문을 했는데 자기네도 또 그런 판단을 하고 줄였다는 거예요. 문장을 줄였다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나도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대강 대결로 여기도 민주당도 가는 겁니다. 이제는 끝장을 보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오히려 제가 그때 제안을 했던 거는 그날 오히려 당대표가 이건 국익에 훼손되고 우리 국가의 품위가 떨어지는 일이니까 이거 우리 안 할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라는 제안도 했는데 실제로 그 제안 하셨다고. 근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한 번 정도는 그 대통령 도어스태핑 발언에 대해서 뭐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도 합시다라고 수위를 낮췄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다시 올라갔네.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어제 그저께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응을 하는 걸 보고 초반에 이제 이게 해프닝으로 정리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았을 때는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막 그때도 질렀지만 이재명 대표는 좀 이렇게 빠졌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거 뭐 MBC를 막 때리고 이제 이렇게 막 전면전으로 나오니까 그럼 어디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식인 것 같고 그리고 박진희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은 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외교 참사 책임 분명히 묻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그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 비속어 논란은 박진 장관한테 묻기 어렵지만 나머지 뭐 IRA 뭐 그다음에 뭐 영국에서 물론 본인은 없었지만 사실 이 모든 거는 대통령실이 원래 그런 실무를 하는 데가 아니고 책임은 결국 외교수장한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 비속어 논란에 붙여서 민주당이 충분히 추궁을 할 수가 없었던 뭐 IRA 뭐 기시다 총리와의 뭐 그 회담인지 간담인지 뭐 이제 이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서 끄집어내서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인데 어제 연설 중에서 역시 뭐 기본 시리즈도 얘기인데 기본 시리즈야 워낙 예전에 경기도지사 때부터도 많이 해왔던 얘기니까 트레이드 마크죠. 트레이드 마크니 그렇다 치고 개헌을 얘기를 꺼냈어요. 어제 4년 중임제 개헌을 다음 총선 때 같이 묻자. 네, 이건 국민투표하자. 어떤 전략적 고려에서 나온 걸까요? 이 얘기는? 근데 이게 지금 기본소득 기본사유로 하자. 뭐 4년 중임제 이야기하고 어제 그 교섭단체 연설은 거의 대통령 선거에 나온 대선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와 같은 내용이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생각해 보면 기본 시리즈 대선 공약을 4년 중임제는 사실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내가 임기를 1년 줄이더라도 맞다. 네, 4년 중임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나 대선 주자야. 잊지 마. 나 또 할 거야. 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소득도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작년 대선 경선을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을 거치는 동안에는 기본소득을 계속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본선이 되면서 어느 순간 공약이 아니라는 말까지 합니다. 제1공약은 성장이라고. 네. 그러다가 이번 당대표가 되면서 초선들하고 또는 재선들하고 식사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만나면서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기본소득이 너무 아깝다. 네. 이제 초선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어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깨알같이 수첩에 적었답니다. 이 내용들을. 그리고 나서 기본소득을 다시 부활시켰다. 올라갔구나. 네. 그리고 어제 보면 뭐 손실 보상이랄지 기초연금 40만 원이랄지 코로나 피해 국민 책임 국가 책임제랄지 이런 공통 공약에 대해서 그 같이 이제 여야가 다이센터 공통 공약이었으니까 같이 추진하자 이런 제안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제1야당의 대표로서 같이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파트너야라는 메시지도 냈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렇구나. 이 개헌 얘기 꺼낸 거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 어때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개헌 부분에서 지금 솔직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얘기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관심이 없어. 일단 다 때리려고 하죠. 뭐 일단 뭐 기본 시리즈 이제 이런 경우는 뭐 너무 이상적이다. 뭐 돈이 어디서 나냐 이제 등등등인데 개헌 얘기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은 못 받았습니다만 중간에 보면 임기 중반인 그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다. 그 이재명 대표 연설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정기국회 끝난 직후에 헌개특위 만들자, 개헌특위 만들자라고 했는데 22대 총선이면 2024년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반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27년까지가 윤 대통령이니까요. 그렇게 보면 사실 이제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 임기 중반을 잘라서 사실상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대통령 임기를 거의 단축하려는 이제 그런 저희가 아니겠냐. 현직 대통령한테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건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2027년까지 가지만 만약에 24년에 개헌이 되면 그 이후로는 사실 뭐 거의 레임덕 그러니까 기존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레임덕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의 이제 마지막에 물러날 사람. 네. 15초 남았다. 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저 국회 정보보고 시간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아쉽지만 우리 저 곽 기자, 송 기자 오늘 여기서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 간단하게 인사말 좀 해주세요. 또 뵙겠습니다. 좋다. 네. 네, 지면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곽 기자, 송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Doctor, give me the news. I got a bad case of loving you. No pills gonna cure.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3부 낭만닥터 조사보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SBS요. 의학 전문 기자이신 조동찬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조동찬 기자하고 어떤 얘기 나눠볼지 저희가 준비된 것부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미국에서 열공 중인 NY입니다. 고민이 있어서 조사부한테 상담받고 싶어서 나온 줄 압니다. 요새 열공하다 보니까 새치가 무지하게 늘었는데요. 염색을 하려니까 염색약에서 위해 성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조동찬 기자 단독이던데 이거 어떻게 염색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누구인가? 지금 누가 염색 소리를 내었어? 새치가 고민이면은 짐처럼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면 시원할 것을 말이야. 어찌 부질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 중생아. 이 그나저나 우리 중생들이 자주 쓰는 염색약, 염색 샴푸에 위해 성분 마구니가 끼었다니 이런 일이 있는가 말이야. 짐이 관심법으로 보아하니 제조업자들 중에 찔려하는 자가 여럿 있어. 오랜만이구만. 난 오일남이야. 염색약도 염색약인데 코로나 2가 백신은 또 뭔가 궁금해. 내가 벌써 코로나 백신 맞은 것만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박내가 뭐라고 했지? 그동안 맞았던 백신도 부작용 심할까봐 걱정했는데 더 약효가 센 2가 백신은 괜찮고 어디 말해봐. 팽아! EBS에 팽수가 있다면 SBS엔 조사부 조동찬 기자가 있다면 돼요. 궁금한 것들 문자로 많이 보내줄게요. 조사부 다 답해줄 거죠? 팽빠! 개편에 관한 압력을 주시는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진웅님, 동찬 형님도 타짜 형님들만큼 중요한 분이니까 절대로 날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3590님, 조동찬 기자님 코로나 뉴스 전해주실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잘하고 계신다고 진심을 담아 응원해 주셔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의학 뉴스 낭만닥터 개편 후에도 계속 만나고 싶네요. 계속 들어와. 홍정복님, 조 기자님 함께 이사 가시죠. 안 가시면 택배 불러서 기사님도 포장 이사할 겁니다. 5455님, 설마 오늘 조사부님도 마지막은 아니겠죠. 조사부 못 잃어.
제발 계속 해준다고 말해주세요 하셨는데 나 갑자기 이런 문자를 막 이런 거 읽으니까 답을 알려드리기가 싫어 나는. 그냥 들어보세요. 언제쯤 나오시나 뭐 이런 거. 답을 알려드려야 되나? 어쨌든 우리 종주성 기자님도 이사를 같이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는 좀 들어보시면은 뭐 좀 알게 될 거라는 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다음 주 화요일부터 개편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다 풀로 들으셔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조동찬 기자님 어떻게 되시는지 아실 거예요.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팬이 너무 많아요.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감격스러울 만큼 문자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저 운 좋게 마지막 그 칸에 제가 탄 걸로 들었습니다. 뭐 또 무슨 뭐 이게 뭐 무슨 열차야? 운 좋게 마지막 칸이 어디 있어요? 예? 사부 월요일 사부. 네. 월요일 사부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저희가 화요일부터 개편이니까 한 화수목금토 일 지나고 그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조동찬 기자님 사부에 돌아오실 거고 역시 뭐 코로나부터 건강, 의학 소식 다양하게 또 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뭐냐면 요겁니다. 새로운 이가 백신. 요거 저 관심 많은데 개인적으로 요거 접종 계획 50대는 아직 안 나온 거죠? 50대 네. 이하 저 같은 사람들은. 네. 일단 1순위를 정부가 정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 1962년 12월 31일 이전의 출생자는 이제 대상이고요. 그리고 요양시설 입소자 종사자 분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1일부터 새로운 이가 백신이 접종됩니다. 이가는 우한 원조 바이러스에다가 BA1 원조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섞은 건데요. 이거는 모더나 제품이 임상 시험을 마쳐서 지금 영국을 비롯한 오스트리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조금 다른 게 미국은 원조 우한에다 BA5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걸 섞은 거를 임상시험 안 된 상태에서 동물 실험만 된 상태에서 선택했습니다. 불안한데 그거 왠지. 전 세계가 달라서 실은 정답은 없는 상태인데 근데 이 새로운 이가 또 맞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 맞으면 끝나느냐 더 이상 안 맞아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지난주에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했잖아요. 심지어. 일단 우리 정부가 순위 1순위로 선택한 60대 이상과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종사자들에 대해서 백신은 이득이 클 거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만약 50대 이상 그리고 50대 이하 일반 비교적 건강한 사람에게도 새로운 이가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 것은 이견이 정말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지금 우리 국민들 1차, 2차, 3차, 4차까지 맞으신 분도 제법 많고요. 또 자연 감염이 한 2,600만 명 되는데 본인이 감염된 줄 모르고 감염된 분들도 국립보건의료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0만 명 정도가 되니까 3,600만 명이 우리가 지금 자연 감염이 된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이 두 개가 합쳐지면 하이브리드 면역, 훨씬 더 강한 면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새로운 이가 백신이 물론 일가 백신보다 훨씬 변이에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과거 1년, 2년 전처럼 백신의 득이 크느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도 분분한데요. 제가 미국 예일대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본 게 아니라 백신학회에서 저에게 이제 링크를 보내주셔서 들어가 봤는데 역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고위험군은 여전히 코로나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뚜렷한 어떤 무언가가 나오기 전까지 백신은 대단히 중요한 방어책인데 그 고위험군이 아닌 비고위험군에게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교적 건강하고 내가 백신을 맞았고 그리고 오래 감염됐다. 올해는 오미크론이 유행했던 거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오래 감염된 분들은 새 이가 백신을 맞은 거랑 비슷한 상태라고 봐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앞으로 생활하는데 여행을 간다. 장기간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행을 가서는
걸리면 좀 더 시달릴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정도면 맞아두는 게 괜찮고 그렇지 않고 내가 마스크 잘 쓰고 그러니까 개인 위생 철저히 하면서 지낼 거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확실한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있겠죠. 이게 예일대가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 염색약 얘기 네. 모자르자들은 네. 그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샴푸 막 광고 아직도 하더라고요. 네. 저 올림픽 도로 같은 입간판으로도 크게 네. 광고를 하는 것 같던데. 네. 그 유명한 연예인분이 그러시죠.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염색약이나 염색 상품 저 성분 중에서 독성 있는 거 요거 이제 식약처가 발표했다면서요. 어떤 네. 성분인지. 이제 이거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방금 언급하셨던 그 회사 제품이 제일 먼저 잠재적 유전 독성 후보의 대상으로 이제 결정이 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식약처가 또 조사했더니 추가로 5개가 나왔습니다. 성분이요. 예. 그리고 또 조사했더니 8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5 플러스 8이면 네. 14개죠. 네. 지금 현재 14개의 성분에 대해서 유전 독성을 포함한 기타 위해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염색약과 염색 샴푸에 사용되는 연모제가 76개인데요. 네. 이 76개 중에 14개가 지금 포함이 된 거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식약처는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게 성분을 말해주면 안 되고 제품명을 말해줘야지 사실은 우리가 뭐 성분을 다 말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단어. 사실 제품명을 알려주기 제일 빠르거든요. 정말 죄송한데요. 이거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제품명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조사한 거는 전부 다 공정하게 모든 제품을 다 조사한 게 아닌데 저희가 일부 조사한 그 기업 제품만 노출시키는 게 맞느냐의 문제에서 그게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SBS는. 그리고 식약처가 사실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식약처의 전수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5개 그 성분이 나온 거가 우리나라에 지금 3,600개 제품이 있는데 그 3,600개 제품 중에서 어떤 게 지금 유통되고 있는지를 지금 식약처가 조사하고 있고요. 2차 조사에서는 나왔던 8개 이 제품은 몇 개가 있는지 지금 이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그런데 많구나 염색약 우리나라에.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신 게 사실이고요. 좀 죄송스럽긴 한데 저희가 저희 SBS 뉴스에 이 5개, 8개 그래서 13개 성분명을 그대로 다 적시했습니다. 그걸 캡처하신 다음에 본인이 쓰고 있는 염색약이나 염색 샴푸에 보면 용기에 모든 성분이 다 들어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대조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을 보니까 서로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어떤 제품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게 있다. 그렇게 정보가 조금씩은 공유되는데 이렇게밖에 못 해드리는 거 사실 기자로서 좀 죄송한데 이게 빨리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지금 어떤 제품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유해성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식약처랑 통화해 보니까 아직 완벽하게 파악한 건 아니지만 염색 샴푸보다는 염색약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저는 염색약을 써본 적이 없어서 염색약을 별로 안 쓰시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염색약과 샴푸가 5천억 정도가 팔리는데 샴푸가 1,000억이고 그 염색약이 4천억이니까 많이 사용하시는 건데 염색약도 용기에 보면 다 성분이 들어 있고요. 거기에 저희 SBS 뉴스에서 공개한 그런 성분명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염색약이 이 성분이 있다 없다를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럼 이거 어디 샵에서 가서 하시는 분들은 가서 이거 있는 염색약은 안 할래요. 막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 그죠? 일단 샵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염색약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일반인보다 더. 그러면 알아서 정리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샵에서 염색을 하시는 분들이 더 예민하게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사의 댓글도 보니까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좀 빨리 제품명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빨리 말씀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확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 근데 왜 이제서야 이러는 거예요? 일단 염색약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국제적인 시각이 변했는데 옛날에는 약으로 생각했다가 지금은 화장품으로 생각합니다. 약은 독성이 있어도 이득 있으면 쓰는 거죠. 근데 화장품은 안 되죠. 그렇죠. 무조건 독성이 없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엔 염색약에서 염색 샴푸로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사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더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약이 아니니까. 네. 야, 그것도 아이러니컬하다 진짜. 야. 그렇죠. 네. 유럽 의약품청이 가장 발빠르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의약품청이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그 아까 M사의 그 성분인데 그 성분을 2019년에 잠재적 유전 독성 기타 유해 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9년에 2차례 전문가를 해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정을 한 것을 문서화해야 되는데 결론을 내렸으니까 문서화해야 되는데 2019년대에는 THB 그 물질을 쓰고 있는 제품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화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회사가 2021년 이거를 들고 나와서 제품을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가 부랴부랴 이거는 유해물질이라고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과도한 규제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2년 정도의 그 유예 기간이 됐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 물질을 사용하는 샴푸가 6개나 더 늘었습니다. 제품이. 그러니까 식약처가 전문가들 활용해서 열심히 조사한 그 유해성 물질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있는데 물론 그렇긴 해요. 식약처가 왜 그때 안 했으니까 기업으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식약처가 2019년에 잘못했다고 해서 2022년에 그때 잘못했으니까 이 유해성 물질을 그냥 사용해도 돼. 이런 결정을 하는 거는 더 큰 잘못일 수 있거든요. 식약처는 사실은 기업에게 이제 억울함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업이 억울함 없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게 더 우선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유전 독성이라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결국 어디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네, 제가 식약처에서 설명한 유전 독성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람 유전자의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이나 알츠하이머 등이 발병할 수 있고 유전자 손상이 자손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양도 유전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 조사된 건 실제 사람에게 나타난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조심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요 2-3년 정도 썼다고 이런 유전자 독성이 나타나는 거 쉽게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다행이네요. 없는데 다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겠죠. 근데요 세계에서 식품의약품 요거에 대해서 제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가 미국이라고 그래서 FDA에서 승인 났냐 안 났냐가 우리 소비자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되고 그러잖아요. 광고도 막 그렇게 하고. 미국에서 이거 쓰게 한다면서요? 몇몇 성분에 대해서는. 미국은 화장품, 염색모의 성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데 유럽은요. 사람 독성이 가능하다면 금지를 시킵니다. 근데 미국은 사람 독성이 확인된 것만 금지시키는데 유럽은 1,600개를 금지시키는데 미국은 9개밖에 금지를 안 시킵니다.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그 대신 미국은 뭐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죠. 하다 걸리면 니네 알아서 이거구나. 일단은 이거 사용하는데 사람에게 독성 나타나면 기업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고 유럽식이죠. 우리는 지금 1,20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판단할 필요는 있겠죠. 미국이 사용하는 것과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것,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독성이 나타날 때 피해를 보상받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같은 유전 독성이 나타날 때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요거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 1337님의 질문. 자, 조동찬 기자님, 어제 뉴스 보니 독감 백신이 국내 국외 여러 종류가 있어서 접종 가격이 다 틀린데 다 같은 사가라서 제일 싼 거 맞으면 된다고 하던데 맞아요? 일단 3가와 4가가 있는데요. 3가는 바이러스가 독감 바이러스가 3개 있는 거고 A형 2개, B형 하나. 4가는 A형 2개, B형 2개 있는데 4가가 좀 더 비쌉니다. 맞아요. 근데 정부는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3가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좋아요. 근데 개인적 입장에서는 상가보다는 사가가 더 효과적인 건 맞습니다. 같은 사가 중에 이제 다국적 제약사, 국내 제약사가 있는데 이거는 가격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가라면 가격이 저렴한 걸 사용하시는 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낭만다보 조사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조동찬 기자님과는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4부에 만나 뵙도록 하겠고 노래 잠시 들으실게요. 무슨 노래 저희가 준비했냐면 포이즌 엄정화 씨의 포이즌 잠시 들으시고 4부에 우리 깐부자나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정류장은 개구쟁이 김태연의 정치쇼입니다. 채널 고정.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4부 우린 깐부자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두고 여야 공방이 지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언론 조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야당은 아니다 언론 탄압이다. 거기에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 이것까지 제출했는데 여야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좀 들어보죠. 박성준 대변인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예. 저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 지금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 찬성이니까 이건 뭐 국회의장이 상정을 하면 뭐 통과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여당 쪽에서는 왜 이 타이밍에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하느냐. 거야의 힘자랑 아니냐 이런 반응이 좀 나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이제 외교사를 보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외교전을 이제 펼치기 전에 한미 통화 스와프 체계라든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경제 안정화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실질적인 어떤 외교 성과가 없다라는 거죠. 외교의 이제 무능 수준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과가 제대로 없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이라든가 무능 외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당사자가 누구냐? 그러면 외교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하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민주당에서는요. 예. 그런데 비속어 논란은 결국 대통령의 한 일이고 이 전반적인 외교 전략 같은 거는 저 용산의 국가안보실에서 짠 건데 굳이 왜 외교부 장관이냐 뭐 이런 목소리도 있어서요.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가장 외교의 전선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히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미 통화부 스와프 체결 같은 경우는 외교부 장관이 전선에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제대로 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당장 이 문제가 시장에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환율이 1,440원까지 올라가고 결국은 고환율 시대의 경제도 부담이 이어지는 거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는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되니까 바로 그 주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200선까지 무너지는 모습이고 외교부 장관이 지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리더십과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런 책임은 사실은 대통령에게 사실 책임이 있는 건데 사실은 그 대통령이 있다. 다 대통령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차선책으로서 외교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시군요. 오늘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뭐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통과돼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한 걸로 저희가 해석을 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치는 사실은요. 그 민심의 바로미터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언론에 이제 우리가 창을 통해서 바라보는 건데 지금 외교한 이후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런 외교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 아니겠습니까? 한국 외교사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문제지만 저는 한일 정상회담도 상당히 문제라고 봐요. 보통 이제 외교를 하기 전에 의제 설정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만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조율한 가운데에서 만나고 발표를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뭔 발표가 있었습니까? 지금 실제 특히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일 정상회담을 간이 약식 회담 형태로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는 간담회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근데 대통령이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일본에 있는 무역대표부까지 찾아가서 굴욕외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책임이 결국은 누가 있냐? 대통령의 책임이 있지만 외교부 장관이 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일 정상회담 그 과정들을 보면 이 정도로 준비 안 된 아마추어적인 외교를 펼칠 수가 있느냐.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제점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그 낙제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하셨다는 건데 대통령은 오늘 이거를 통과돼서 오더라도 거부할 거라는 거를 저희는 뭐 명확히 했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다음 스텝은 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아니 일단은 이제 정치는 이제 그 행위를 통해서 국민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이 외교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을 묻고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거부감을 행사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추후에 다시 이제 생각해볼 문제지만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민심의 저항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 대통령들은 문제가 있을 때 그 책임을 묻고 매듭을 짓고 다음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매듭이 안 지어진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보면 일련의 정책 과정이라든가 어떤 정치 일들이 매듭이 안 지지다 보니까 계속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그 외교 참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그냥 거부권으로 넘어갈 경우에 그 이후에 민심의 어떤 민감도라고 할까? 이것을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 통과돼서 대통령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민주당으로서는 소위 쉽게 말해서 손해볼 건 없다. 뭐 이렇게 이해도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가요? 정치는 이제 계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이런 외교의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일련의 뭐가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어떤 큰 길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신지. 자, 요 얘기 좀 더 해볼 건데 이 비속어 논란 관련된 거요. 어제 이제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MBC를 항의 방문했잖아요. 국민의힘하고 용산 대통령실은 요게 대통령 발언이 문제가 아니고 MBC의 부정확한 자막 요게 문제다. 보도에 의도가 있다. 국익 훼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여당과 용산의 대응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이 욕설 파문이 있고 막말 파문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양산됐을 경우에 국민들이 바라봤다면 이렇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했는데 실제 15시간 동안 제대로 해명도 못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지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프레임을 조작 프레임으로 가자. 그래서 저는 진실을 거짓으로 덮는 조작으로 지금 프레임 전환을 해서 국민의힘이 방향을 바꿨다고 봅니다. 그래서 MBC를 타겟팅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그 구도가 언론 탄압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조작이라고 하는 것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사실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이 얘기하고 매듭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다시 이걸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있다 보니까 MBC 탓으로 돌고 언론 탓으로 돌려서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저는 결코 이 문제를 국민이 바라볼 때 민심이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이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노리고 프레임 전환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이거는 이제 윤석열 정권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실제 대통령의 위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적인 뭐라고 할까 퇴보라고 할까요? 아주 그런 정책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진실 공방의 프레임으로 가고 언론의 그 문제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좀 근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국민이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한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파문이라든가 외교의 무능을 다 보고 네. 야 이거 참 문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걸 받아들이고 네. 다시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시 퇴보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퇴보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큰 부작용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연설 얘기를 좀 네네.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기본소득 있잖아요. 네네. 이게 원래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때부터 트레이드 마크이긴 한데 지난 네. 대선 과정에서는 사실은 공약은 1호 공약 아니다 그러면서 조금 후퇴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이번에 다시 꺼내드셨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까요? 이렇게 봐야 되죠.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이제 경제 위기의 파고가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고환율이라든가 고물가라든가 뭐 곡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고금리 시대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그 경제 위기의 민감도 체감도가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위기의 시대에 정부와 정치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경제적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 사회를 충족시켜줬을 때 경제적 토대가 형성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밑거름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카드를 내세운 거고 또 하나는 그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강령 정책에도 네. 이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예. 대선 과정에서도 필요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정치권의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저는 그 앵커님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게 있잖아요. 영국 노동당이 제안했던 게 그게 1940년대 42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예요. 가장 전쟁의 시대였고 가장 위기의 시대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복지정책을 내세웠던 겁니다. 아, 유명한 말이죠.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190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왔단 말이에요. 가장 네. 어려운 시기에. 그러면서 세계대전이 마무리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복지정책을 위반하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 경제의 위기에 가장 큰 위기가 지금의 시대가 아니겠느냐. 1930년대 공황 이런 얘기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진지하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님과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저희 아침 7시로 옮기면 스튜디오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셨고요. 이어서 여당 연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지금 뭐 현안 짚기 전에 의원님 개인에 대한 것부터 좀 여쭤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상당히 좀 선전하셔가지고 언론에 호평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의원님께서 당내에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지금 뭐 특별히 구상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예, 다만 당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예. 뭐든지 마다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혹시 뭐 당내 뭐 주류 의견에 좀 반하는 쓴소리를 하시겠다 뭐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당의 주류입니다. 주류고요. 예, 예. 친윤이고 예. 누구 못지않게 대통령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네. 그런 사람이어서 다만 당이 너무 무기력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조금 죽비 역할이라고 그럴까 네. 혹은 뭐 자극제 역할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은 찾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현안 얘기 좀 해보죠. 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를 했고 이건 뭐 의장이 상정하면 통과될 거는 자명한데 국회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뭐 탄핵의 명확한 사유를 잘은 모르겠어요. 해임 건의안이요. 네,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 네. 근데 문 대통령 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교가 잘 됐느냐. 그때도 뭐 미국 문제 또 일본 외교 꼬이게 한 중국 가서 홀대 받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강경화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지는 않았거든요. 뭐 그런 그렇죠.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이 자꾸 정치적으로 좀 다수석을 믿고 힘자랑을 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한마디로 윤 정부에 대해서 업무 방해를 하고 있다.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또 오늘 아침에 뭐 윤 대통령께서 도 스태핑에서 박 장관은 능력이 탁월한 분이다. 네.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해임 건의안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그걸 꼭 강행을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대통령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마당에 민주당이 강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의원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박 의원 말씀은 지금 외교가 이번에 잘 안 됐고 뭐 참사라고 불릴 정도로 결국 누군가 하나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 수는 없으니 차선책으로 박 장관한테 책임을 정적으로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번 외교가 예. 뭐 아주 잘 됐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만 네. 그런 이유로 또 외교 참사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해임 건의하는 것은 여야가 외교나 안보 이런 것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하는데 네. 자꾸 외교를 좀 정치 정쟁화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소기의 목적을 다 이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유엔 가서는 유엔 연설하는 게 주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상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시간이 되면 그 이후에 행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당시 바이든 같은 경우는 국내 상황이 복잡하니까 일정을 단축하는 바람에 잘 안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해외 나가서 외교부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굳이 이렇게 해임 건의안까지 해야 되는가 좀 바람직스러운 정치 행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신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얘기 좀 해볼 건데요. 혹시 의원님께서도 좀 들어보셨나요? 대통령 발언?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제 뒤쪽 부분이건 명확하게 틀리는 것이고요. 뒤쪽 부분.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부분 좀 흐릿하고 중간 부분은 더 불분명한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실체적 진실은 잘 모르겠어요. 결국 바이든 날리면 요거거든요. 네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처음에 MBC에서 자막을 입혀서 들었을 때는 바이든으로 들린 것 같은데. 자막이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 전문적인 용어로 보니까 그게 바베큐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분명한 얘기를 어떤 자막을 입히면 그렇게 들리는 거. 근데 또 그걸 나중에 아니라고 또 발표해서 또 그렇게 들으니까 또 그렇게도 들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발언하신 분이 제일 잘 알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대통령이 잘 알겠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아니시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 당연히 MBC 보도를 믿겠어요? 아니면 대통령을 믿어야 됩니까? 그럼 저로 봐서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처음에 하고자 하는 용어는 적어도 그 본질적인 내용 그건 바이든이 아니었다고 그러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어쨌든 비속어 논란이 불거졌고 이게 지금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의원분들께서 MBC 찾아가셔서 항의 방문하면서 언론 탄압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그 불분명한 발언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사실 확인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언론 사이에서도 이게 불분명하다라고 본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막을 입혔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논란을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어떤 경위로 그렇게 자막을 입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일각에서는 요거를 그냥 대통령이 유감 표명하고 조기에 종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판이 커지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요. 저도 이제 정무적 정치적으로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하는 것이 사실 뭐 방법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 초기에요. 사건 네. 초기에. 그런데 이제 저는 하여튼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게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예. 어떻게 이 지경까지 확산되게 된 것인지 정쟁화한 것인지 네.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대통령께서 그렇게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셨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네. 그것이 또 외교적으로 비화가 돼서 외교적인 부담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과나 유감 표명 자체가 비속어에 대한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본질의 문제까지도 인정해버리는 일이 이렇게 그렇게 인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는 줘야 되는 건데 이 탈출구 같은 게 있을까요? 여당과 대통령실에게? 저는 뭐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세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개인 때되면 예. 때되면 이제 진짜 이렇게 찾아들겠죠. 뭐 하여튼 그러나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있지만 예. 그러나 이 방송을 통해서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당의 의원총회라든지 당 회의에서는 말씀 좀 본인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여당과 용산 입장,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뭔가 해결책이 나오고 이 국면에서 좀 빠져나와야 될 텐데 이게 장기화되면 그리 좋을 건 없어 보여가지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분리하나요? 그건 저도 모르죠. 아니 의원님께서도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셔서. 아니 제가 이제 정무적으로 본다면 예. 제 나름의 생각은 있겠지만 또 그게 또 많은 소속 의원들이나 대통령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고 네. 결국은 이 문제는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시간이 가면서 네. 가부간의 국민적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이제 형성되면서 찾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저희 이용호 의원님을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셔서 이용호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해결책이 뭔지 제가 꼭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님과의 전화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저희가 스튜디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이셨습니다. 파라나님께서 오늘도 테디 목소리 들으면서 활기찬 하루 시작한다고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자 이제 시작은 이번 주까지는 9시지만 다음 주부터는 아침 7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